코로나19로 안타깝게 타계한 고 윤여태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을 추모하는 동상이 다음 달 6일 세워집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2년 가까이 수감 중인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에 대한 재판이 또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슈퍼 화요일인 오늘 16개 주와 1개 미국령에서 동시에 대선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불법 이민자 체포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오늘 대규모 접속 장애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안타깝게 타계한 고 윤여태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을 추모하는 동상이 다음 달 6일 세워집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한인 정치인의 동상이 건립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시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여태 의원 타계 4주기인 4월 6일 고 윤여태 의원의 동상이 세워집니다. 생전 윤 의원의 모습을 형상화한 추모 동상은 그의 사무실이 있던 저지시티 센트럴 애비뉴와 바워스 스트리트 교차로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 교차로는 지난 2001년 윤 의원 아버지의 이름을 딴 윤석건 플라자로 명명됐는데 이 자리에 윤 의원을 추모하는 동상이 건립되는 겁니다. 윤여태 의원은 지난 2013년 뉴저지 최대 도시 저지시티에서 한인 최초로 시의원에 당선됐고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사회에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코로나19 감염으로 65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윤 의원이 타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많은 주민들이 아직 그를 기억하고 있고 시정부는 윤 의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동상이 세워지는 센트럴 애비뉴 인근에는 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추모 공원도 조성됩니다. 시정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주요 정치인과 지역 주민 그리고 한인들을 초청해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2년 가까이 수감 중인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에 대한 재판이 갑자기 또 연기됐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던 한인 사회는 허탈감에 빠졌는데요. 지난해에도 재판을 2, 3일 앞두고 무려 3번씩이나 연기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는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그레이스 유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오후 6시경 버겐 카운티 법원의 판사가 유 씨 담당 변호사에게 7일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된 가석방을 위한 히어링 절차를 오는 3월 28일 오전 9시로 연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판사는 지난해에도 3차례나 재판 연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 없이 또 재판 연기를 통보해왔습니다. 구명위원회와 한인사회는 갑작스런 재판 연기에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재판에 맞춰 준비해온 대규모 집회가 무산됐고 무엇보다 유 씨의 가석방이 또 뒤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한인사회는 한 달여 전부터 교회와 언론을 통해 집회를 안내하고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해왔고 재판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차량 준비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구명위원회는 변경된 날짜 3월 28일에 맞춰 다시 집회 등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화요일인 오늘 16개 주와 1개 미국령에서 동시에 대선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대의원 표가 배분되는 만큼 2024년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의 윤곽이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오늘 슈퍼 화요일을 맞아 전국 16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전체 대의원의 약 35%인 854명의 표가, 민주당에선 대의원 36%인 1,420명의 표가 결정됩니다. 두 사람의 표는 슈퍼 화요일을 거치면서 이른바 매직 넘버인 민주 1,968명, 공화 1,215명에 부쩍 다가서게 될 전망입니다. 보통 대선 예비선거는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우위가 뒤집히기도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경선 일정과 대의원 숫자를 감안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과반을 확보해 잠정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을 기점으로 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을 포기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패배 후 최대 기부자였던 코크 네트워크의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이 자금 지원을 중단한 점이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7개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노스캐롤라이나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선은 2012년부터 공화당이 내리 3번을 이겼고 주지사 선거는 2016년부터 민주당이 모두 이긴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인접한 버지니아주 프라이머리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내리 4번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왔지만 2021년 11월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글렌 영킨 주지사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주 단위에서 박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결정에 대응해 민주당이 연방의회를 통한 피선거권 박탈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이미 레스킨 하원 의원이 콜로라도주 등이 시도한 반람가담 공직자의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킨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과 협력해 헌법 14조 3항에 따라 반란을 저지른 사람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헌법 14조 3항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은 주가 아니라 연방의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 14조 3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이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공직을 맡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이 개별주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레스킨 의원은 이미 2022년에 반란 등을 일으킨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레스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서 이미 반란 선동 때문에 탄핵된 적이 있었다는 점,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우세를 보이고 있고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레스킨 의원은 마이크 존슨 의장이 이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는 것을 허용할지 불확실하지만 시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직접 법안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관 세뮤얼 알리토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오늘 13일까지 법안의 시행을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텍사스주의 SB4 법안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으로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면 중범죄로 간주돼 징역 180일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 불법 이민자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는 텍사스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알리토 법관은 법안의 시행 보류 판결을 내리며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11일까지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텍사스주의 이민 법안은 이런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향후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임약 오필 제조사인 페리고가 이달 말부터 미 전역의 주요 매장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해당 약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은 약 $26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임권 확대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며 전문가들은 특히 비용이나 시간 등의 이유로 의사 처방을 받기 어려웠던 젊은 여성들과 10대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신 예방 효과가 93%에 달하는 오필은 새로운 약은 아닙니다. 이미 50년 전에 식품의약청 FDA의 승인을 받았지만 구입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했습니다.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틴 한 가지 성분만을 함유해 미니 알약으로 불리는데 프로게스틴과 함께 에스트로겐 성분을 포함한 다른 피임약에 비해 안전한 편입니다. FDA는 지난해 7월 이 약의 처방전 없는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오필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바이든 정부가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를 부각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4개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다른 주들도 낙태 금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려는 미국인들에게 피임은 긴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페리고는 오필의 사전 주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치 묶음은 $49.99, 6개월치는 $89.99로 판매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오늘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슈퍼 화요일에 발생한 장애를 놓고 투표 방해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니터링 회사 넷플럭스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신저, 스레드 등 메타의 서비스가 현재 여러 국가에서 로그인과 관련한 접속 중단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중단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다운 디텍터도 페이스북 기준으로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55만 명이 접속 중단을 겪었다고 알렸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이용자의 장애 신고 건수도 각각 9만 2천 명과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메타의 앤디 스톤 대변인은 접속 중단 사태와 관련해 오늘 오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일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했지만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장애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총 16개 주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이라는 점에서 접속 장애에 대해 연방정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슈퍼 화요일 투표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서비스 중단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잉사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로 논란에 휩싸여 관련 조사가 진행돼 왔죠. 연방항공청이 보잉사의 생산 과정 등의 여러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보잉의 제조 공정 관리와 부품 취급 및 보관, 제품 관리 등에서 규정 위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제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감사가 보잉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잉 측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기종 항공기는 포틀랜드에서 이륙해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를 향하던 중 16,000피트의 상공에서 창문이 깨지고 비상문과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륙 20분 만에 긴급 회항했는데 일부 승객은 기내의 갑작스런 압력 변화로 인해 귀에서 피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 3명은 알래스카 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끔찍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 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과 알래스카 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이들 업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소송과 연방항공청의 감사 결과는 항공산업 내에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관련 규정 준수와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jetblue가 경쟁 당국의 제동으로 경쟁사인 스피릿 항공과의 인수합병을 포기했습니다. 조애나 게러티 jetblue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이번 합병 계약을 종료하는 게 양사의 최적의 길이라고 상호 합의했다며 합병 계약 종료를 위해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병 마감 시한인 7월 24일까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달 1월 jetblue와 스피릿의 합병이 경쟁을 저해 소비자의 손해를 끼친다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1월 jetblue와 스피릿의 합병이 경쟁을 저해 소비자의 손해를 끼친다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jetblue와 스피릿은 항소했지만 결국 합병을 포기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스냅 및 현금 지원 적체 문제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은 어제 지난해 1월부터 직원 약 1,000명을 고용하고 기술 개선에 투자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더 쉽게 만드는 등 지난해 여름부터 60만 건 넘는 신청서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현재 90%가 넘는 신청자들이 온라인으로 스냅 및 현금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스냅 혜택을 받는 뉴욕 주민은 약 173만 명, 현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는 약 51만 명입니다. 비영리재단 환자권리 옹호가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2,000곳 중 34.5%만이 연방병원비 공개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월 시행된 병원비 공개법은 병원이 모든 진료비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검색하기 쉽게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원이 가격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고 병원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표준 금액 등을 누락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조사된 병원 102곳 중 30곳만이 법을 준수하고 있어 준수율 30%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플러싱 메디컬 센터와 퀸즈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퀸즈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등은 모두 병원비의 일부만 공개 중입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차세대 꿈나무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목표로 제24회 전국 수학 및 물리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올해 대회는 수학 경시대회의 경우 4학년부터 11학년이 대상이며 물리 경시대회는 9학년에서 12학년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회는 4월 6일 진행되고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수학 경시대회는 한화그룹과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전국 수상자들 가운데 선별된 참가자들은 올해 한화 수학 올림피아드 참여 기회 및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